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파트를 조금 달리해서 여러분들 109쪽 교재 보세요. 그러면 우리 큰 개념으로 이제 큰 주제로 경찰 조직법이라고 항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경찰 조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에 관한 얘기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조직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 개념으로서 첫 번째로 뭐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이란 말 이런 걸 구별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 원래 개념상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 바탕으로 시험에는 안 내 또. 그래서 이제 행정 주체, 행정기관 이런 구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신체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의 개인으로서 나 자신이 뭐야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권리 의무의 주체야. 주체. 근데 나의 손, 발은 뭐야? 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체인 나를 위해서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야. 조금 이해돼요? 그러면 경찰청장은 국가라는 행정 주체에 소속되어 그 사회 질서 유지 업무라는 일정한 법이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거야. 응?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 행정에 관한 주체는 국가고 그다음에 그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장부터 모든 경찰 공무원은 국가의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거야. 응? 하여튼 그 정도로 간단히 보고 여기에 시험에 중요한 거 있어. 109쪽에 경찰 행정기관의 종류 이렇게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요. 응? 행정기관의 종류. 그래서 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제일 넓은 말이고 그 속에 역할에 따라서 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이런 식으로 또 역할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경찰 행정관청, 그러니까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자는 두 가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줄 읽어봐. 경찰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결정할 권한이 있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뭐야? 이 결정된 사항을 외부에 경찰 조직밖에 국민에게 외부에 자기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권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외적 표시권이라 그래. 대외적 표시권. 이 두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을 우리가 행정관청이라고 불러. 응?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 그러는 거야 줄여서. 자, 두 개 단어 무슨 단어 중요한 거야? 결정, 그 다음에 표시.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 가진 기관을 행정관청이라고 그러며 경찰 업무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기관은 현재 셋이야.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 두 번째 줄에 셋 외워야 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딱 셋만이야.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제일 마지막 단위가 서장이죠. 그러니까 국민한테 뭐 문서로 뭐 나갈 때는 최소 누구 이름으로 내보내는 거야? 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두 가지 공부한 거예요. 행정관청이라면 결정권과 표시권이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 결정권과 표시권. 현재 우리나라에 셋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첫 번째 점. 우리 지구대장, 파출소장 있죠?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은 자기 그 경찰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도 없고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도 없어. 그냥 위에서 결정 내려서 지시 내려오면 그대로 집행만 하는 자야. 응? 그래서 지구대장만 한호 들었지만 지구대장, 파출소장은 뭐라고? 행정관청 아니야. 경찰행정관청 아니고 서장 밑에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만 담당하는 보조기관이야. 보조기관. 알았죠? 중요한 건 뭐라고? 지구대장은 행정관청 아니다. 파출소장도 지구대장, 파출소장 행정관청 아니다. 지구대장 이름으로 국민한테 지구대장 이름으로 해서 도장 찍어서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응? 최소 서장 이름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이 행정관청에는 이제 기관의 한 사람의 장이 이제 행정관청이 되는 게 있고 무슨 위원회 이렇게 가지고 합의제 행정청으로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읽어보면 행정관청의 구성 방식에는 독임제가 있고 합의제 관청이 있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는 뭘 원칙으로 해?
그게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독임제 행정관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공부할 사항 행정관청이라고 하려면 결정권과 표시권이 있어야 된다. 현재 세대 있다.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은 행정관청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독임제 행정관청을 원칙으로 한다. 응? 그 다음에 의결기관, 두 번째로 의결기관은 무슨 권한만 있는 거야? 결정권. 그래서 첫째 줄에 결정권은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외부에 자기 기관의 이름으로 표시해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야. 그 표시권은 없어. 결정권만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 결정권은 있으나 표시권은 없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하고, 하나 더 하자. 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어떤 경찰 업무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지, 그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은 다 따라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걸 구속하는 힘이 있다 그래. 그래서 공부할 거 결정권만 있는 기관, 두 번째 줄에 예가 들어져 있어요. 예 중에 두 가지 정도는 필수로 하자. 뭐야? 뒤에 공부할 건데 경찰위원회, 또 하나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경찰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응? 여기는 이제 결정할 권한만 있어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뭐예요? 이 결정기관에서 의결기관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은 다른 경찰기관 의사를 구속한단 말이에요. 구속하는 힘이 있어요. 법적으로 따라야 된단 말이야. 구속하는 힘. 세 가지 공부하는 거지.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권만 있는 기관이다. 표시권 없고. 어떤 게 있느냐? 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그리고 이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은 다른 행정기관의 의사를 구속하는 힘이다. 따르도록 돼 있다. 법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문기관이라고 해서 자문기관은 결정권도 없고 표시권도 없는 거야. 그냥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 이런 거 우리 행정관청이 결정을 내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의견을 듣고 싶어.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든지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이게 제시한 의견에 위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은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고 단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참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문기관은 다른 말로 협의기관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행정관청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의견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찰기관은 어디 있어? 둘만 공부하자. 치안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줄에 이해 나오죠? 치안행정협의회하고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어. 그렇게 두 개 정도 알아둡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조기관. 우리가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야? 결정권도 없고 자기 이름으로 표시권도 없고 다만 뭐 하는 거야? 행정관청이 이제 결정을 해서 집행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보조니까 누구야? 그 행정관청을 보조해서 행정관청이 제대로 결정하고 표시하게끔 그 역할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보조기관 하면은 세 번째 줄에 우리 경찰 중에 차장, 국장, 과장, 계장. 그렇죠? 밑줄 차장, 국장, 과장, 계장. 응? 이거를 보조기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좌기관이 있어. 보조하고 보좌는 달라. 보좌기관은 참모기관을 역할하는 거야. 참모기. 쉽게 말하면 보좌기관은 참모기관. 우리 학문적으로는 막료기관 이렇게도 말하지. 참모기관 역할하는 거야. 그래서 뭐 보좌기관에 얘는 뭐 별로 신경 안 쓸 때 담당관 조직에서 뭐뭐 담당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집행기관이라고 또 있어요. 경찰직. 집행기관은 결정 내린 사항 지시받으면 그대로 현실에 적용, 집행만 하는 역할하는 기관이야. 집행기관은 그 두째 줄에서 모든 경찰 공무원이다는 거예요. 치안 총감부터 순경까지 모든 경찰 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 집행기관의 성격을 또 가져.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감사기관, 부속기관은 뭐 그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될까 한번 읽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집행기관까지는 잘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행정관청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0쪽의 큰 주제 행정관청의 권한이라고 있어요. 이 권한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놓은 업무 처리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다가 이제
뭐 경찰청장은 무슨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은 무슨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법으로 다 정해놓죠. 조직 내지 기관이 처리해야 될 업무 범위를 정해놓고 또 어디까지 지역적으로는 어디까지 처리하고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까지 업무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해놓아. 그래서 거기 권한의 의의와 한계라는 부분은 뭐 특별한 논점은 없어요. 법으로 권한 정해놓고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다. 그 권한 범위는 지역적으로 업무 사항 범위, 사람에 대한 범위 이런 것도 시간적으로 뭐 이런 것도 다 법으로 제한이 있다. 그 범위를 벗어난 경찰 업무 수행을 하면 그거는 위법이 되고 그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넘어가요. 그런데 그 쌍가로 2번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쌍가로 2번에는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 권한의 위임, 대리, 내부임이라는 주제가 나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따라서 거기 아주 중요한 표시를 해놓고요. 우선 교재를 보기 전에 교재는 우리 일단 판서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서 여긴 좀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그걸 먼저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먼저 설명할 거는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한번 합니다. 권한의 위임. 뭐에서 출발하냐면 각 행정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딱 정해져서 이거는 누가 처리할 업무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야 법에. 그런데 그 정해진 행정기관이 경찰기관이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게 원칙이긴 해.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런 경우 이제 하급기관 등에게 이걸 업무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급기관이 업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이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경우가 있고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다는 말을 쓰는데 자, 위임이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 조직에서 여기를 이제 상급기관이라고 해요. 상급관청. 여기를 하급관청. 그럼 각각 법에서 정해놨어. 그러면 여기 상급관청을 A, 하급관청을 B. 그럼 얘를 경찰청, 지방경찰청장, 서장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각각 법으로다가 처리할 업무사항을 다 정해놨는데 이 상급관청이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법으로 정해진 권한 중 일부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하급기관에게 이전해 주는 겁니다. 권한 중 일부를 이전해 줘. 여기서 권한 중의 일부를 이전해 준다. 이전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법으로 정해진 권한자를 바꾸는 거야.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면 권한의 귀속을 변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권한의 귀속이 변경된다. 자, 쉬운 말로 하면 A가 자기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급기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 권한은 이제 A 권한이 아니게 된 거야. 상급기관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급기관에게 넘겨버리는 거야. 이제 너 가져. 그러면 이제 요거는 A의 권한이 아니게 되고 누구의 권한이 돼버린 거야? 이걸 그대로 이제 일이 넘어왔다고 치면 요거는 B의 권한이 돼버린 거예요. 응? 이때 권한을 넘겨주는 기관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관청 또는 위임청 이렇게 불러. 응? 그리고 권한을 이렇게 넘겨받은 기관을 받을 숫자를 써서 수임관청 또는 수임청 이렇게 불러. 응? 수임기관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면 이 권한은 B의 권한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넘어온 거야. 이전된 거야. 그죠? 그런데 원래 행정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딱딱 정해놓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자기가 행사를 안 하고 하급기관에게 네가 가져라 하고 넘기는 거 행정기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법을 네가 해라 이렇게 정해놨으면 본인이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이전하는 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이전하는 건 행정기관, 경찰기관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표현해? 법에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응?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임을 못하는 거야. 응? 그리고 이것도 설명. 권한 중에 일부를 이전하는 거야. 권한 전부를 이전하면 안 돼요.
권한 전부를 권한 중에 전부라 그러면 X야. 전부를 이전한다 그러면은 법으로 A에게 하라고 돼 있는 권한을 다 하급 기관에 다 넘겨버리는 거냐. 그럼 자기는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면 이제 누구의 권한이 된 거야? B의 권한이 됐어. 요 업무. 그러면 요 업무는 누가 처리해? 수임관청이 처리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서로 이렇게 업무 처리해서 국민에게 내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문서에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될까요? 예, 바로 B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임관청 B의 이름 달고, B가 수임관청이야. B 이름 달고 도장 찍고 국민한테 내보내는 거야. 법 처리한 업무, 법 집행한 업무. 따라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수임청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 청의 이름으로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 이 조치가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고 싶어해.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소송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면 그 소송할 때 상대방이 되는 자를 피고라 그러는데 소송의 피고는 누구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법적으로 권한 가진 자를 피고라. 법적 권한자를 피고라. 그러면 이거 지금 권한이 이전됐으니까 요 업무 처리 권한은 누구 거야? 수임청인 B 거죠. 그러니까 B가 자기 이름 달고 권한 행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위법이라고 소송하려면 소송의 피고는 B, 즉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응? 이런 논리예요. 아주 개괄적인 거 그림으로 잠깐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잠깐 비교. 이제 잠깐 우측으로 봅시다. 조금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하고 비교할 사항으로 권한 대리라는 걸 한번 공부해보자. 권한을 대리한다. 권한을 대리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 대리라는 거와 위임 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지금 위임 대리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위임 대리. 자,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리라는 거 어떻게 하는가? 이거 상급 기관이야. 상급관청 A, 그 다음에 하급관청 B 이렇게 있는데 자, 상급 기관이 어떻게 해요?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어떻게 돼요? B, 하급기관 네가 좀 행사해. 권한 행사하고 권한 행사라고 시켜요. 행사하라고 시키는데 이 중에 이것도 자기 권한 중 일부를 어떻게 돼요? 일부를 대신 행사라고 시키는데 이전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전이 아니라는 거야.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B한테 넘겨주는 건 아니야.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넘기는 게 아니면은 법의 근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없어도 가능하다. 이거 중요한 차이죠. 여기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데 여기는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 기관을 뭐라 그러냐면 권한을 넘기는 거 아니고 권한을 대신하라고 시키는 기관을 이렇게 불러. 피대리관청 이렇게 부른다. P자를 붙여요. 피대리관청.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대리 대신 권한을 행사하라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A의 권한이지 A 권한 중에 일부를 대신 네가 행사해라고 시킴을 받은 기관을 대리관청, 대리기관 이렇게 말해. 응? 그러면 이 권한을 A가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실제 처리하는 것만 B가 대신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리를 권한 대행이라고도 하는데 시켜요.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할까? 누가 처리해? B가 처리하겠죠. B더러 대신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B가 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래서 문서로 작성해서 내보낼 거야. 국민한테 법 집행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이름 달고 나갈까요? 요걸 잘 봐야 돼. 여기서 누구 권한이란 걸 밝히면서 해야 돼. 자,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이거 본래 A의 권한인데 A의 권한이다. 응? 즉 피대리관청 A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걸 대리했다. 대신 행사했다. 누가? 대리기관 내가. 그리고 B 이름 달고 나가는 거예요. 응? 반드시 뭘 밝히고 해야 돼? 원래는 법적으로 A의 권한이란 걸 밝히고 피대리관청의 권한이란 걸 명시하고 내가 대리한다. 이러고 이렇게 쓰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갔을 때 이거 조치를 받은 상대방 국민이 이거 위법이다 생각이 든다고요. 응? 이거 위법한 조치다 해서 상대방 국민이 뭐 하려고 그래? 소송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소송할 때 누구를 피고로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해야 되냐? 아까 뭐라 그랬어? 법적으로 권한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여기서 법적으로는 A가 법적 권한 갖고 있는 거지 B한테 넘겨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송의 피고는 A입니다. A가 누구야? 다른 말로 하면 피대리관청, 응?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B가 대신 권한 행사한 거는 법적으로 누가 한 것과 똑같이 돼? A가 한 것처럼 인정되는 거예요. 응? 대신 행사라고 시켰고 이때 B가 대신 행사했는데 이거는 마치 A가 직접 한 것처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응? 자, 여기서 차이점들 알겠죠? 이전되는 거 아니다. 권한 중 일부인데 이전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법의 근거 없어도 된다. 할 때는 누구의 권한이란 걸, 즉 피대리관청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자기 이름 달고 하고. 그러면 누구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냐? 피대리관청이 직접 한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의 피고 누가 되는지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또 하나를 설명을 할게요. 자, 위임하고 대리를 설명했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내부 위임이라는 또 부분이 있죠? 내부 위임은 자, 다시 한번 쓸게요. 권한을 내부 위임한다. 그래요. 이 내부 위임한다는 거에 세부적으로 실무에서 쓰는 사례가 뭐 전결을 권한을 전결한다 또는 뭐예요? 위임 전결한다 이런 말을 써요. 응? 또는 전결 대신에 대결이라는 말도 쓰고 대신 결제한다 이런 말인데 대결 위임 전결 이런 말 써. 자, 내부 위임이라는 것으로 한 대 풀면 돼요. 내부 위임은 똑같이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자, 상급기관 A, 하급기관 B. 그런데 상급기관이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해요? B한테 하급기관한테 대신하라 하고 시킵니다. 대신하라고 시키는데 이거 권한을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이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전해 주는 거 아니면은 법의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네. 없어도 되죠. 따라서 법의 근거 없어도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논리로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죠? 이전해 주는 건 아니고 A가 여전히 법적 권한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공부한 위임 쪽에 가까운 거야? 대리 쪽에 가까운 거야? 예, 위임, 본래 위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대리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아까 대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요거는 말하자면 이게 조직, 이 경찰 조직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둘이만 알고 하는 거야. 내가 나의 권한 중 일부를 네가 좀 사실상 대신 좀 행사 좀 해라. 응? 그런데 우리끼리만 알자. 이거 밖으로 내보낼 때는 내가 한 것처럼 표시하고 내보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근데 아까 대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한테 대신하라고 시켰다는 걸 문서에 밝히고 해라. 이게 본래의 대리야. 근데 이거는 밝히지 말라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그게 내부임이야. 그럼 내부임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B더러 A 상급기관이 내 권한 일부를 대신 행사해라 그랬죠? 이것도 권한 일부인데 대신 행사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 업무를 B가 처리해요. 그래서 문서로 작성해서 내보내. 근데 이때 내보낼 때 누구 이름만 달고 내보낼까? 실제 업무 처리는 B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처리는 B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B 이름은 하나도 안 표시해. 여기는 누구 이름만 달고 나가? A 이름만 달고 나가. A 이름 달고 도장 찍어서 내보내. 실제는 B가 다 처리해놓고 밖으로 내보낼 때는. 그러면 밖에서 이 문서를 받아본 국민은 뭐라고 생각해? 이거 A의 권한을 A가 직접 처리한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바로 그렇게 되는 방식의 이걸 내부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이것이 위법이다 생각해서 상대방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소송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야 될까? 아까 뭐라 그랬어? 법적 권한자를 피고로 한다 그랬죠? 소송의 상대방. 여기는 법적 권한이 이 업무 처리 권한은 A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A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도 딱히 부르는 말이 없으니까 이 A를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아. 얘를 위임관청, 위임청이라고 부르고 또는 원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있고 위임청 얘는 똑같아. 수임청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수임기관, 응? 수임기관 이런 말로 불러요. 그래서 피고는 위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거죠. 응? 위임청이. 자, 이 대리와 위임과 대리와 내부임의 아주 기본 논리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파악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110쪽에 자 뭐라고 쓰니까 원래는 법으로 권한이 정해져 있고 행정기관은 정해진 권한을 직접 스스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합리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하급기관 등에게 권한을 이제 대신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11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권한의 위임. 자, 위임에서 의의에서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 권한의 일부. 일부라는 단어 유의. 전부라 그러면 안 돼. 일부 또는 전부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일부만이야. 권한 일부를. 그 다음에 첫째 줄 또 뭐야? 다른 행정기관의 이전. 밑줄. 이전을 하는 거야. 이전 다른 말로 아까 뭐라 그런다 했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변경하는 거죠. 그 귀속 변경한다는 표현에서 이전. 그래서 그 다음에 권한을 넘겨받은 수임기관이 자 밑줄 수임기관이 누구 이름으로 권한 행사해 국민한테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명의로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로 밑줄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거다. 자, 세 개 부분 포인트 되었죠. 권한의 일부를 이전 수임기관의 이름으로 수임기관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야? 수임기관의 이름. 자, 법적 근거 있어야 되냐? 거기 두 번째 파트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위임이라는 게 가능하다. 법적 근거 있어야 위임의 범위 내지 한계. 자, 기억번 역시 중요. 다시 한번 권한 중에 상급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 전부라든지 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급기관에 주어진 권한 중에 중요한 핵심 부분,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위임 허용 안 된다. 그죠? 또 법에서 이거는 꼭 상급기관이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명시해 놓은 거 이런 걸 뭐라 그래? 두째 줄에 법령상 특정 개별적으로 정해 놓은 거라는 위임 안 된다. 기억번 중요. 예. 그다음에 니은번은 뭐 그리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니은번은 끝으로 가서 재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밑으로 재임할 수 있는 거야. 넘어가도 되고 하여튼 기억만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 다음에 111쪽에 위임의 효과 봅시다. 그러면 이미 논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어느 부분 포인트 되는 부분을 밑줄 치는 거야. 자, 위임의 효과 기억번 위임이 있게 되면 위임기관은 법적으로 자기 권한이었던 걸 넘겨준 거야 스스로. 따라서 이제 위임기관은 권한을 상실. 이제 누구의 권한이 돼? 수임기관의 권한이 돼버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관어 쓰고 권한 귀속이 변경되다.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위임기관은 권한을 상실한 게 되니까 두째 줄 위임기관은 위임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그죠? 직접 행사할 수도 없어. 직접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B번 뭐 할 수 있어? 단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하급기관이 수임기관이 권한을 행사를 적법하게 제대로 하는지 여부는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B번 얘기는 이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기관에 위임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B번 뭐야? 수임기관이 지휘 감독하에 있는 하급기관일 때는 위임기관은 뭐야? 그 업무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지휘 감독 가능하다. 지휘 감독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수임기관은 누구 이름으로 권한 행사한다 그랬죠? 자기 권한이 됐잖아. 그러니까 니은번에 수임기관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수임기관은 상대방 국민이 아까 소송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하게 돼 있다. 법적 권한자. 이때는 법적 권한이 수임기관으로 넘어온 거니까 수임기관을 피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니은번의 두째 줄 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수임기관이 피고. 요거 밑줄. 그죠? 그 다음에 뭐 디귿 넘어가도 되고 리을은 뭐 당연한 거야. 이 권한을 넘겨주면 이 권한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수임기관에게 내려보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응? 리을번 위임한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의 논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리로 넘어가요. 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의, 종류 거기 첫 번째 파트. 기억번 중요 부분.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는 권한을 전부 대리하게 할 수도 있고 일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권한 전부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 거기에. 권한 전부라는 부분, 전부 또는 일부 밑줄 치고 전부라는 부분 또 일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갈라져야 돼. 자, 전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른바 법정 대리의 경우야. 응? 네, 법정 대리 경우 이렇게 좀 밑줄 쳐주고 그 다음에 일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위임 대리의 경우, 응? 위임 대리 또는 수권 대리, 응? 임의 대리라는 말을 많이 쓰자. 임의 대리, 응? 임의 대리 경우. 자, 이렇게 연결해. 어쨌든 대리는 법정 대리라는 경우와 임의 대리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크게 말하면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그거 밑줄 쳐주세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른 하급 행정관청이나 보조기관에다가 아까 보조기관 배웠죠? 국장, 차관국장, 뭐 이렇게 다른 하급관청이나 보조기관에다가 이것 좀 대신해라. 그런데 두 번째 첫째 끝에 뭐야? 어떻게 하라고? 피대리관청을 위해서 한다는 걸 표시. 이거 빠지면 안 돼. 즉 상급기관 피대리관청을 위해서 한다는 걸 문서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리기관이 이름으로, 그죠? 자기의 이름으로. 여기서 자기가 누구야? 대리기관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 여기까지. 그리고 그 행위하면 그에 따르는 효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 권한을 대리행사시키는 법적 권한은 피대리관청 거니까 그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 발생하게 하는 거다.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그 밑줄 쳐주고. 자, 우리 다시 한번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피대리관청을 위해서 한다는 걸 표시, 그리고 대리기관 자기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과가 생기게 하는 거다. 이 대리를 실제 법에서는 권한을 대행하게 한다, 직무 대리시킨다 이런 말로도 많이 쓴다고 표현했고, 자, 니은번 대리는 대리를 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법정 대리라는 거와 임의 대리라는 걸 둘로 나눠진다. 니은번 보통 그냥 아무 말 없이 대리 그러면 보통은 임의 대리를 가리킨다. 니은번 야, 기억 니은 다 공부.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떻게 나왔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임의 대리, 이거는 이제 수권 대리라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피대리관청 상급기관이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하급기관에 네가 좀 대신해라 하고 자기의 의사로 대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피대리관청의 의사로. 그래서 의는 피대리관청이 권한을 주는 거야. 네가 좀 대리해라. 대리 권한을 줘서 대리하게 하는 경우야. 의미는 별건 없겠네. 자, 이거는 아까 임의 대리는 뭐야? 권한을 변경시킨다 그랬어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이전, 변경시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법의 근거 없어도 되는 거야. 따라서 니은번 중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응? 중요한 법. 임의 대리의 경우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디귿번 대리권의 범위는 첫째 줄 일부만, 권한 중 일부만. 그러니까 피대리관청이 상급관청이 멀쩡히 존재하면서 자기 권한 전부를 대신하라고 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번 권한 중에 일부만. 알았죠? 임의 대리는 권한 중 일부만. 그 다음에 리을번 피대리관청은 자기가 멀쩡히 존재하니까 하급기관이 권한 행사 잘못하면
소송도 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1번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그죠? 잘못 행사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 줄 소송 국민이 이 대리 권한 행사에서 자기한테 나온 조치 위법이라고 소송을 한다면 누구를 피고로? 법적 권한자 피고로 하는데 법적 권한은 이전된 거 아니니까 피대리관청의 권한이라 그랬죠? 따라서 셋째 줄 뭐야? 셋째 줄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됩니다. 이런 거 주의. 그죠? 그 다음에 아까는 설명 안 했는데 생소한 개념이 나왔어. 복대리라는 개념이 하나 나왔죠? 복대리는 대리관계가 한 번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리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상급기관 A가 하급기관한테 이 업무 좀 대신 처리해라고 대리를 한 번 시켰죠? 그래서 B한테 대리하라고 시켰는데 B가 다시 자기 밑에 있는 C라는 기관한테 야, 이 A의 권한 중 일부를 또 네가 좀 대신해라고 또 한 번 또 시키는 거야. 이게 복대리야. 한 번 대리하라고 시킨 권한을 또 밑에 기관에 내려보내서 대신 행사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가 허용이 되느냐 문제인데 이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요 관계를 보면 상급기관이 자기의 의사로 B한테 대리 좀 하라고 시키죠. 이거는 B 하급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내 권한인데 내 권한 중에 일부를 하급기관 네가 좀 대신 행사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건 둘의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시킨 거야. 그런데 B가 A의 허락도 얻지 않고 이 A의 권한을 네가 좀 행사해라고 또 하급기관에 멋대로 또 대리시키는 거, 즉 복대리시키는 거는 이 신뢰관계를 깨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이거는 뭐야? 상급기관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해야만 가능한 거고 보는 거야. 따라서 복대리 원칙적으로 복대리 허용 안 된다. 이 줄. 원칙적으로 복대리 허용 안 된다. 이 줄. 그래서 임의대리는 이렇게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초점인 논의는 대리관계 소멸을 하는 건데 그건 뭐 읽으면 빠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대리관계에 있어서는 또 한 종류가 뭐가 있다 그랬어? 법정대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말 그대로 뭐야? 법이 정해놓은 어떤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대리라고 그래. 응? 그래서 이건 뭐 별건 없어. 근데 법정대리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뭐야? 협의의 법정대리라는 거와 지정대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 그럼 자, 그 112페이지에 대리의 종류가 있어. 권한 대리의 종류. 대리 종류, 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 응? 요거 구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른바 협의의 법정대리라는 거 읽어볼까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서 뭐 해놨어? 누가 대리하도록 한다라고 딱 대리할 자가 명시된 거야, 법에. 응? 자, 그거 밑줄 쳐주세요. 법령에 뭐라고 돼 있어? 대리할 자가 누군지가 명시. 법령의 대리자 명시. 달리 말하면 대리자 명시 덧줄임. 누가 대리할지를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그래. 대리자가 명시 법령에. 그래서 셋째 줄에 예를 들면 뭐라서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치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 뽑힐 때까지 어떻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수행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가 대신 수행한다고 명시까지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협의의 법정대리. 또 우리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인 경찰법 제12조에 보면 경찰청장이 사고가 나서 직무를 수행 못하게 될 때는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이것도 누가 대리하냐? 차장이 대리한다고 명시했죠. 이런 게 뭐라고? 협의의 법정대리. 응? 반면에 지정대리라는 건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기관장이 직무를 수행 못할 사유가 생기면 뭐야? 누가 대리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누가 지정을 하면 지정을 받은 자가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이렇게 아직은 누가 대리할 건지 명시는 안 돼 있고 지정이 있게 되면 지정받은 자가 대리하도록 돼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지정대리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대리할 자가 명시가 안 된 거죠. 지정이 돼야만 대리할 자가 누군지가 지정이 있어야만 지정받은 자가 대리하게 되는 경우를 지정대리라 그래. 응? 예.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무총리의 사고가 났다. 그러면 현재로는 뭐 부총리가 직무를 대신 수행해요. 그런데 부총리마저도 사고가 나서 총리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이 총리 업무를 대신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누가 대리할 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대통령이 지정을 해준 장관이 대신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야. 그래서 뭐 그 밑에 설이라는 것도 있지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예를 갖고 낸단 말이야. 대통령이 사고 나서 직무를 수행 못할 때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골라라. 임의대리, 그다음에 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 권한의 위임 이런 식으로 말해. 답은 협의의 법정대리예요. 경찰청장이 사고 났다. 차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거 뭐에 해당되냐? 협의의 법정대리. 사실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다 협의의 법정대리가 답이 되게끔 나옵니다. 응? 물어보는 게. 자, 요거 구분 잘 해둘 것.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법정대리는 건 법에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대리관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정한했어야만 생기는 거야. 이게 임의대리하고 차이야. 그래서 법정대리는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 대리권의 범위. 자, 여러분 대통령이 사망을 해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해. 대신 수행해.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상 전부를 대신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뭐는 대신하고 뭐는 못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임의대리와 달리 피대리 관청의 권한 전부. 여기 포인트는 권한 전부. 임의대리하고 달리 권한 전부를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대리와 또 다른 점. 임의대리는 피대리 관청이 멀쩡히 존재하면서 자기 권한 중에 일부를 대신하라고 시키고 잘하나 못하나 감독을 해요. 지휘 감독할 수 있어. 근데 대통령이 사망,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동안에 그 총리의 권한 행사를 감독할 상급관청인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아. 사망했으니까. 따라서 리을번 피대리 관청의 지휘 감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응? 지휘 감독권이 피대리 관청이 지휘 감독할 수 없습니다. 응? 그게 차이야. 피대리 관청의 지휘 감독권이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복대리. 자, 이거는 그 상급관청하고 대리하는 하급기관 간에 무슨 신뢰관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다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경찰청장이 사망하면 총리나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법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거지 둘 간의 신뢰관계의 기초에 생기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경찰청장이 사망하면 차장이 경찰청장의 모든 직무 권한을 대신 수행하는데 이게 벅차죠. 많고. 그러니까 차장의 권한도 또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권한 중에 일부를 하급기관에게 다시 대리하라고 또 내려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복대리가 가능해. 그래서 미음번의 이 법정 대리에 있어서는 복대리가 허용된다. 복대리 허용된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서 이 법정 대리 공부할 때, 대리 공부할 때는 이제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 대리를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12쪽에 아래쪽에 권한의 내부임. 아까 설명했어요. 내부임은 권한이 의미.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급기관인 보조기관이나 하급관청을 하고 권한을 대신 행사시키는데 자, 두 번째 줄 누구 명의로 중에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위임기관 명의로 사실상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권한 내려보내는 게 아니야. 또 외부에 알리고 하라는 거 아니야. 지네 조직 내부에서만 사실상 아는 거야. 그래서 위임기관의 명의로 밑줄 그다음에 사실상 이 단어 밑줄. 자, 이 내부임이라고 하는 거 세부적으로 실무상은 그 안에 있듯이 위임 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대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별건 없으니까 읽어보고 다만 대결이라는 건 이 상급관청이 일시 자리를 비운다. 해외 출장을 간다. 그럴 때 일시 결제하도록 하는 거죠. 상급기관에 이름 쓰고 도장 눌러 찍어서 결제하는 거. 그래서 그 대결에다 밑줄 일시 부재시 이 단어 밑줄 쳐서 대결에서 자 내부임 권한 이전해 주는 거야? 법적으로 권한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그럼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밑줄 다음 페이지
내부임의 효과. 자, 기억번. 권한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법적으로는 누구의 권한이다? 위임관청, 상급기관의 권한. 다만 하급기관대로 사실상 대신 처리하게 할 뿐. 내보낼 때는 위임기관 이름으로 내보내. 위임기관 명의로. 수임기관은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이름으로. 위임기관 명의로. 그 다음에 니은 넘어가고. 디귿법. 위임기관은 뭐 할 수 있어? 응? 수임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그래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소송 걸린다.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국민은 법적 권한자인 위임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위임기관이 피고다. 응?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주요한 건 설명했죠? 이렇게 잘 정리하고 다시 한번 113쪽에 권한의 위임, 대리, 내부임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잘 줘. 그래서 지금 공부한 권한, 위임, 대리, 내부임은 시험에 아주 중요하다. 응? 자주 나오는 거다. 꼭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맨 아래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이랬어. 우리가 아까 경찰행정관청 셋이라 그랬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이들끼리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서장 이렇게 관계는 서로 상하관청 간의 관계야. 그죠? 상하관청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어디로 가볼까요? 116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무슨 표시가 있어? 쌍가루 번 대등한 관청 간의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장하고 어떻게 돼요? 마포경찰서장하고 같은 서장으로 대등한 지위죠. 대등한 관청끼리의 관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그러면 116쪽에서 대등한 경찰행정관청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제목만 공부. 기억번. 권한을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권한 상호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다. 권한 존중, 상호 협력. 그죠? 그래서 협의, 뭐 위탁, 촉탁 이런 거 나오죠, 영정. 가볍게 권한 존중, 상호 협력 관계. 그런가 하면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113쪽에서 맨 아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서장 이렇게 상하관청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권한 감독 관계가 있어. 권한 감독 관계. 그래서 권한 감독 관계로서 감독이란 114조 감독이란 무엇이고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감독하는 수단. 그래서 제목만 밑줄. 권한 감독하는 수단은 이제 지시하고 보고받고 이런 감시권. 그 다음에 하급기관이 뭐 할 때는 상급관청의 승인을 받아라. 인가 승인권. 그 다음에 하급관청 간에 서로 권한, 우리 권한이다 아니다 권한 다툼 벌어지면 누구네 권한이라고 결정하는 권한을 주관쟁의 결정권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 제목만 공부. 자, 그 다음에 하급기관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행사했을 때 그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한 거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권한, 취소 정지권 이렇게 될 수 있어. 그죠? 제목만 체크하고 내용은 읽고 지나가도 돼.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거 미음번 훈련권 있죠? 훈련권은 아주 중요. 응? 훈련권 공부해야 돼. 자, 훈련권 뜻 읽어봅시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사전에 바라는 명령 이랬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 지침 같은 거 내려보내는 거야. 응? 상급관청에서 하급기관.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상급관청이 하급관청한테 업무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거야. 응? 관청과 관청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러한 그 업무 처리 지침을 내려보는 걸 훈령이라고 하고 이 훈령을 발령하는 권한을 훈령권이라고 한다. 의미 읽었죠? 자, A번 중요. 훈령이라고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발령하는 거야. 관청과 관청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하고 A번의 포인트는 뭐야? 직무명령이라고 아까도 잠깐 나왔. 직무명령이라는 건 좀 구별해야 돼. 직무명령은 한 사람의 상관이 한 사람의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거야. 그건 상하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응?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A번의 포인트는 직무명령하고는 구별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B번 중요한 거 읽어나가. 이거는 상급관청이 가지는 감독 권한 속에 당연히 이 훈령이란 걸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끝에 뭐야?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 법령의 근거 없어도 된다. 응?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조치만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조직 내부에서 하급기관의 업무 처리 감독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거는 이건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서 법령의 근거 없어도 되는 거야. 법령의 근거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C번 훈령의 효력은 기관 구성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갑이라는 경찰청장이 하급기관들에게 업무 처리 지침 또는 근무 기준 이런 거 내려보냈어. 그런데 경찰청장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도 어떻게 돼? 그 이미 내려진 훈령은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바뀐 경찰청장이 새롭게 훈령을 다시 내리거나 해야 바뀌는 거단 말이야. 따라서 구성원이 바뀌어도 훈령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 아니다. 다 중요. A, B, C 중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종류 해가지고 이 넓은 의미의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훈령, 지시, 예규, 일명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야. 이것도 꼭 읽어두고. 응?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아까도 잠깐 했어. 훈령이란 건 원칙적으로 아까 뭐야? 조직 내부법이라고 하는 행정규칙의 한 종류야. 응? 따라서 읽어보면 훈령은 조직 내부의 법이다. 따라서 국민하고 사이에서 효력 있는 법규가 아니다. 밑줄. 법규가 아니다. 국민하고의 효력은 없는 거다. 그래서 대외적 법규가 아니며 대외적 효력이 없다. 똑같은 얘기야. 그런 결과 아까 한 얘기 또 반복한다. 행정조직 내부법으로서 조직 구성원들, 하급기관 지키라고 한 거야. 하급기관의 구성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 사유는 돼.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 행위가 위법이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훈령을 위반한 하급기관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다만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징계 대상이 될 뿐이다. 이거 중요. 형식 및 절차. 훈령이란 거 꼭 문서로 조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구두로도 지시할 수 있어. 그래서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구두로도 발령이 가능하고 전화상으로도 업무 처리 지침 내려보낼 수도 있어. 서명 구두로 가능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 그 지켜야 될 하급기관에 도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법적 요건이라고 하는 그 항목 있죠? 훈령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구비해야 될 요건과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 형식적 요건, 실적 요건, 요거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 이거 중요 체크. 형식적 요건 3가지.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 발령을 했을 것. 그리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하급기관의 권한에 대해서 발령했을 것. 그리고 하급기관에게 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급기관이 누구로부터도 지휘감독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업무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훈령을 내릴 수가 없어. 그거는 하급기관이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훈령을 내렸어야 된다. 그래서 3가지.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내용적으로 적법한 내용이라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면 실현 가능한 내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공익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거 물어본단 말이야. 다음 중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것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 걸 뭐 써놓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잘 공부할 것 구분. 그러면 상급관청으로부터 훈령이 내려왔다. 그럼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이 내린 훈령을 받아보고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스스로 판단해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논점인데 어떻게 돼요?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이 훈령 내린 것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는 심사해봐. 위에서 얘기한 형식적 요건 갖췄나 심사해보고 형식적 요건 못 갖춘 거다. 그러면 복종 안 해도 된다. 복종 거부할 수 있다고 봐. 그러나 실질적 요건, 즉 적법하고 타당하며 뭐 이런 거 있지? 그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심사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잘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중요해. 위법하다고 의심이 든다든지 단지 밑줄 위법이 의심이 드는 정도라든지 또는 타당성이 없는 걸 이제 부당하다는데 위법이 의심이 들거나 부당한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판단되면 복종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복종해야 돼. 위법이 의심이 드는 정도 부당한 경우에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 가장 합리적인 건 복종에 앞서 상급기관에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어요. 응?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복종을 거부했다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위법이 의심드는 정도 부당한 경우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셋째 줄, 위법이 아주 심해.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행위,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 조치라면, 위법이 아주 심해서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으라 뭐 이런 지침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건 범죄 행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대 명백한 거야, 위법이. 그럴 때는 복종을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법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복종 의무도 있고 법령 준수 의무도 있는데, 이 경우는 법령 준수 의무가 우선한다고 봐. 따라서 이 경우는 복종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복종을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복종을 했다가는 복종자도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아마 옛날에 있어서 87년도에 그때 고문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고문을 했다가 이제 물고문으로 사망 사건이 생겼는데, 이거 상관의 지시에 따른 거다라는 이유로 면책 책임 면하느냐? 아니야. 그거는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뭐 불법 행위하라고 지시한 거잖아. 그거는 복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났어. 자, 거기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상급기관으로부터 훈령이 내려왔는데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훈령이 내려왔어. 그러면 하급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따라야 되냐고 문제가 돼. 거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자기 업무 주관하는 상급관청이 훈령에 따르되, 업무 주관하는 관청이 상하가 다 업무 주관하는 관청이야. 그럼 마지막 부분 어디냐? 여러분들 밑에 그 두째 줄 보세요. 둘 다 자기 업무를 주관하는 상급관청의 훈령이 모순된다. 어디 따라야 돼? 최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르는 게 아니야. 밑줄 두 번째 끝에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거기 중요한 거예요.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왜냐면 조직의 위계질서 확립상 직근 상급관청, 만약에 거기에 최상급관청이라 그러면 X야. 그 점을 주의하면 될 거예요. 응? 자,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에 와서 116쪽에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훈령하고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직무명령이라고 있다 그랬죠? 요거 비교, 또 요거 별표하고 공부하세요. 자, 간단한 체크하고 마무리하죠. 자,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이에요. 상하 관청 간에,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공무원에게 1대1 공무원 간에. 그 다음에 범위, 훈령은 일반 추상적인 업무 처리 지침 내려보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직무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시하는 거야. 이게 좀 차이. 그 다음에 구성원이 변경되면 효력이 없어지냐. 자, 훈령은 보세요.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내리는 거지. 그러면 하급관청에 속해 있는 경찰 공무원 개개인들에게도 따르라고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훈령은 무슨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먼저 봐.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어. 그런데 직무명령은 상관한 사람이 부하 공무원 한 사람한테만 지시 내린 거라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지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지는 못한 거야.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령은 아까 말했지. 그 훈령을 내린 뭐 상급기관장이 바뀌어도 효력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직무명령은 직무명령을 내린 상관이 다른 데로 전보관령 다른 기관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 기관 구성원이 바뀌면 직무명령 효력도 따라서 없어져. 그리고 훈령이든 직무명령이든 공통점은 둘 다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거고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은 없는 거야. 그런 얘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훈령과 직무명령 비교하는 파트도 별표하고 공부를 해놔야 돼. 자, 우리 지금 한 거 권한, 대리, 위임, 내부임, 그 다음에 상하 관청 간의 관계에서의 훈령권에 관한 얘기,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서 점점 중요 부분으로 갑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차분히 복습 열심히 해가면서 또 진행해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